수진아, 잘 들어. 네가 아빠를 믿었다고 증언할 거야.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이모가. 입 다물어. 네가 믿었다고 하면 엄마도 공범으로 잡혀. 사건이 발생하고 딸이 사라진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여성 교도소. 목요일 오후 2시 김영희는 정문 앞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안 검색대에 제출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영희는 회색 재킷에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김 선생님. 네, 잘 부탁드려요. 영희가 출입증을 목에 걸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10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을 찾았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영희는 교도소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영희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회색 바닥, 하얀 벽, 형광등 불빛. 10년 동안 수백 번 걸었던 이 길이었죠. 영희 선생님. 교도관 박민수가 복도 저편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경력 베테랑 교도관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전입된 수감자가 있어요. 강당에 같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고생 많으시죠? 영희가 가방에서 책 몇 권을 꺼내며 답했습니다. 박 교도관이 영희를 강당으로 안내했어요. 강당 문을 열자 30여 명의 수감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영희는 강단 앞에 서서 가방에서 책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감자들이 군데군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오늘 읽어줄 책을 펼치려다가 문득 맨 뒷줄을 바라봤습니다. 뒷줄 구석,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새 얼굴이 보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영희는 별 생각 없이 책을 펼쳤어요.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영희가 첫 페이지를 넘기며 낭독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뒷줄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울렸습니다. 영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뒷줄에 앉은 여성의 얼굴. 그 얼굴을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딸 수진의 얼굴에 여성의 왼쪽 귀 뒤 작은 점이 보였어요. 수진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버릇까지 똑같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 교도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뒷줄의 여성을 계속 쳐다봤어요. 여성도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여성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기, 뒷줄에 앉은 분은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 교도관에게 물었어요. 아, 어제 전입 온 수감자예요. 이지은이라고. 이지은. 영희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진이 아니라 이지은. 하지만 영희의 가슴속 무언가가 강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수진이라고. 10년 전 사라진 내 딸이라고. 영희는 책을 펼쳐들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단어들이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영희의 모습에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영희는 뒷줄의 여성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영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간의 낭독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감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나갔어요. 영희는 책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계속 뒷줄을 쳐다봤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여성이 영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강당 밖으로 나갔어요. 영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걷는 모습까지 수진과 똑같았어요. 약간 안쪽으로 구부정한 어깨, 오른발을 살짝 끄는 걸음걸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박 교도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 사람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은 씨요? 왜요? 그냥 제 딸과 너무 닮아서요. 박 교도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상 봉사자와 수감자의 개인 면담은 어렵습니다. 가족이 아니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당을 나서는 영희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박 교도관이 부축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가시는 게 어때요?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영희는 정문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교도소 밖으로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희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수진아, 너니? 혼잣말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8세 수진의 얼굴. 영희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오늘 본 이지은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영희는 교도소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 교도관 사무실 앞에서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영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교도관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까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저기, 교도관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은 씨와 개별 면담을 할 수 있을까요? 박 교도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면요. 제발 부탁드려요. 15분만이라도. 영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박 교도관은 영희의 눈빛을 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10년 동안 선생님이 이곳에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번 한 번만입니다. 15분만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목요일이 왔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교도소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10년 전 수진의 사진이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 교도관이 영희를 면회실로 안내했어요. 이지은 씨를 불러드릴게요. 15분만 기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면회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가운데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은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은 이지은은 영희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앉으세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이 천천히 칸막이 반대편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영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이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역시 수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왼쪽 귓볼 뒤에 점, 약간 처진 눈꼬리,
얇은 입술. 이지은 씨, 맞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교도소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이지은이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영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18년 전쯤 강북에서 살았어요? 이지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디 다녔어요? 신곡 초등학교? 이지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였죠? 특히 오뎅을 좋아했고, 영희가 하나씩 수진의 기억을 꺼내 말했습니다. 여름에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장을 못 갔죠. 7살 때 계곡에서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이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을 거예요. 10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 영희의 목소리도 점점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는 걸 좋아했죠. 잘 때마다 이지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영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이지은이 고개를 들어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아니야. 넌 내 딸 수진이야. 저는 수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 사진 좀 봐. 영희가 봉투에서 수진의 18세 사진을 꺼내 칸막이에 갖다 댔습니다. 이지은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아이가 누구 같아요? 당신과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이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발 검사만 해줘요. 영희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수진이 아니라고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밖에서 교도관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돌아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겠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지은이 면회실을 빠져나갔어요. 기다려, 수진아. 영희가 소리쳤지만 이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칸막이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면회실을 나온 영희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교도관이 부축해 일으켰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 애가 제 딸이 맞아요. 분명해요. 영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와 영희는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최수정 사회복지사의 번호였어요. 다음 날 영희는 교도소 상담실에서 최수정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수정 씨, 부탁이 있어요. 영희가 어제 있었던 일을 최수정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최수정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럼 이지은 씨가 선생님 따님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신해요. DNA 검사만 하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영희가 최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지은 씨가 사용한 컵이나 칫솔, 뭐든 좋으니까. 최수정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영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발. 최수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수정이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오늘 교도소로 오실 수 있어요? 지금 갈게요. 영희는 급히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최수정이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이지은 씨가 오늘 아침에 사용한 종이컵이에요. 침이 묻어 있을 거예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알겠죠? 최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즉시 DNA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모발과 종이컵을 제출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일주일은 영희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봉투였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자 관계 확률 99.99%. 이지은은 100% 영희의 친딸 수진이었습니다. 영희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딸, 살아있었던 딸.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박 교도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도관님, 저 당장 교도소에 가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을 찾았어요. 이지은이 제 딸이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울먹임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DNA 검사 결과지를 조수석에 올려놓고 신호등마다 확인했습니다. 99.99% 마이너스 그 숫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교도소 정문에 도착한 영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복도로 들어섰어요. 박 교도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박 교도관이 문을 열어줬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박 교도관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이지은은 제 딸 수진이 맞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교도관은 결과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최 사회복지사님도 알고 계세요? 네, 수정 씨가 도와줬어요. 잠시 후 최수정도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최수정이 결과지를 보고 입을 막았어요. 선생님, 정말 따님이셨네요. 이제 이지은을, 아니, 수진이를 만날 수 있겠죠? 영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수정 씨도 함께 계셔주세요. 세 사람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박 교도관이 무전기로 교도관에게 지시했어요. 수감번호 2847 이지은을 상담실로 데려오세요. 영희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최수정이 옆에 앉아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이 교도관과 함께 들어왔어요. 이지은은 영희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앉으세요. 박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희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마주 앉은 딸.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박 교도관이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지은 씨, 이걸 좀 보세요. 이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류를 봤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이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이지은이 아니에요. 김수진이죠.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지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과학이 증명했어요. 박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이지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작은 소리였지만 영희는 들었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 호칭.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영희가 손을 뻗었지만 테이블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지은이 고개를 들어 영희를 쳐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영희가 깜짝 놀랐어요. 박 교도관과 최수정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엄마는 저를 미워해야 해요. 이지은이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날,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니? 영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었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셔서 또 엄마한테 손을 올리셨어요. 영희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온 밤. 저는 엄마를 보호하려고 아빠를 말렸어요. 이지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미란 이모가 나타났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란이가? 네. 이모가 갑자기 아빠를 계단 아래로 밀었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셨고 그 자리에서 영희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모는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밀었다고 증언하겠다고. 이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그러면 엄마도 공범으로 잡힌다고. 엄마가 감옥 가는 게 보고 싶냐고. 영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미란이 그런 짓을. 저는 무서웠어요. 정말 엄마까지 잡혀갈까봐. 이지은이 흐느꼈어요. 그래서 집을 도망쳤어요. 그날 밤에. 그럼 넌 10년 동안. 영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모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지 알아요. 제가 아빠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했겠죠. 이지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이지은에게 다가갔어요. 박 교도관이 말리려 했지만 영희는 이미 이지은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희가 딸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이지은도 영희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무 잘못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박 교도관과 최수정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잠시 후 영희는 이지은을 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미란이를, 내 이모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교도관이 나섰어요.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걸 증언하겠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증언할게요.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수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영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칸막이가 없는 상담실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았어. 영희가 거짓말을 했어요. 10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있으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지은이 영희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1시간 후 최수정이 연락한 형사가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45세쯤 돼 보이는 남자 형사였어요. 이 형사라고 합니다. 최 사회복지사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이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영희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희와 이지은은 번갈아 가며 그날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이 형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나 CCTV 같은 것이요. 10년 전 일인데 남아있을까요? 영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당시 기록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보죠. 이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김미란 씨를 조사해야 합니다. 영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10년간 자신을 속인 동생. 제가 직접 만나보겠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이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 동생이니까. 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형사는 교도소를 나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사건 기록 보관실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 10년 전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여기 있군. 이 형사가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김태호 사망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쳐 당시 조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망 원인은 계단 추락사. 목격자 진술은 처제 김미란의 것뿐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미란의 진술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당시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오후 6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형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조카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5시 30분경. 그런데 6시에 도착했다? 이 형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계단 아래 쓰러진 김태호의 모습, 주변에 흩어진 물건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형사는 당시 현장 주소를 확인했어요. 강북구 수유동 빌라 2층. 즉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10년 전 사건 현장에 도착했어요. 낡은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이 형사는 주변 상가들을 둘러봤어요. CCTV가 있을까? 건물 입구를 살펴보니 오래된 CCTV 한 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영상이 남아있을 리 없었어요. 이 형사는 주변 상가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세탁소, 편의점, 약국. 모두 10년 전 CCTV는 이미 삭제됐다고 했어요. 10년 전이면 어렵겠네요. 편의점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형사는 빌라 주변 집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10년 전 일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미 이사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은편 빌라 1층을 방문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노인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는 이 형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10년 전 이 동네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10년 전이요? 글쎄, 윤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은편 빌라 계단에서 사람이 떨어진 사건이요. 이 형사가 당시 사진을 보여줬어요. 윤노인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날 윤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오래전 일이라. 윤노인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 형사가 김미란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윤노인이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이 사람. 그날 봤어요. 어디서요? 맞은편 빌라 계단에서요. 누군가랑 싸우고 있었어요. 이 형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었는데 윤노인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계단에서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갑자기 여자가 남자를 밀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계단 아래로. 윤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 사진 속 사람이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형사는 노트에 재빨리 메모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어린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윤노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여자예요. 이 형사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어요. 이 증언 법정에서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제가 똑똑히 봤어요. 윤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형사는 윤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즉시 경찰서로 돌아가 김미란의 계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10년치 거래 내역이 떴어요. 2015년 4월 사건 직후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보험금 3억 원, 그리고 부동산 매각 대금 2억 원, 총 5억. 이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김태호 명의였던 재산이 모두 미란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영희는 남편이 빚쟁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미란의 계좌를 계속 추적했어요. 영희 명의의 돈들이 미란 계좌로 계속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횡령까지. 이 형사는 모든 증거를 프린트했어요. 윤노인의 증언, 계좌 추적 자료, 당시 모순된 진술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란은 형부 김태호를 죽이고 유산을 독차지했어요. 목격자인 조카 수진을 협박해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언니 영희에게 거짓말을 하며 재산까지 횡령했던 겁니다. 이 형사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목격자도 찾았고 계좌 추적으로 횡령 증거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김미란 씨를 소환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함께 오시겠어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요. 제가 먼저 만나볼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 동생이니까.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미란의 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방문했던 집.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란이 문을 열었어요.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미란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미소가 굳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그래. 미란이 영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미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란이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영희는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를 찾았어.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 10년 만에 찾았어. 내 딸을. 영희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어디서?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성교도소에서. 영희가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미란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내가 태호 형부를 밀었다는 것도.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언니, 그게 수진이를 협박한 것도, 내한테 거짓말한 것도.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내 딸이 도망자로 살았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내 동생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란이 무릎을 꿇었어요. 영희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10년이 지났는데? 영희가 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영희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미란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영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어 영희를 쳐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제발. 일어나서 앉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영희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미란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 미란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을 떨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형부가 나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았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내가 급하게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형부를 죽였어? 영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아니,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돌려받으려고 찾아갔어. 미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언니 집에 갔어. 형부가 술 먹고 계셨어.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돈 얘기를 꺼냈더니 형부가 화를 내셨어. 돈 없다고, 나한테 신경 쓸 여유 없다고. 그래서 그때 형부가 언니를 때리기 시작했어. 또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렸어. 아빠한테 엄마 그만 때리라고. 영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형부가 수진이까지 밀쳤어. 그때 나도 화가 났어. 미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부한테 다가가서 따졌어. 동생한테 빌린 돈도 안 갚고 처제까지 때리냐고. 그리고 형부가 나한테도 손을 들려고 했어. 계단 위에서.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형부를 밀었어. 정말 순간적으로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부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셨어. 그리고 미란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이는 계단 아래서 울고 있었어. 미란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내가 형부를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그래서 18살 조카를 협박한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감옥 가기 싫었어. 그래서 미란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수진이한테 말했어. 내가 아빠를 밀었다고 증언하겠다고.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란의 멱살을 잡았어요. 18살짜리 아이를, 내 딸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영희가 미란을 놓으며 물었어요. 울면서 자기는 안 밀었다고 제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미란이 흐느꼈습니다. 나는 수진이한테 말했어. 내가 밀었다고 하면 엄마도 공범으로 잡힌다고. 영희의 무릎이 꺾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수진이는 그 말을 믿었어. 그리고 도망갔겠지. 엄마를 지키려고.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순간적으로. 10년 동안 거짓말한 건 순간적이었어? 영희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수진이가 형부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말한 것도, 그것도 순간적이었어? 미안해. 유산을 혼자 차지한 것도, 내 돈까지 빼돌린 것도.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란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5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더라. 형부 보험금이랑 부동산 매각 대금. 영희가 가방에서 계좌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이 형사님이 다 추적했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어요. 미란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내 명의로 된 돈도 계속 빼돌렸지? 언니, 나도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 5억이 있는데?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 형사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김영희 선생님, 녹음 잘 되셨죠?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건넸어요. 들어오세요.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은 소파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김미란 씨, 살인 및 위증, 협박,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이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안 돼. 제발. 미란이 영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경찰관들이 미란을 붙잡았어요. 미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언니,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면 내가 한 짓을 더 슬퍼하셨을 거야. 미란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붙잡았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직접 전해. 같은 교도소에 갈 테니까. 영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미란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미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영희와 이 형사만 남았어요.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 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영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수진이 누명을 벗길 수 있겠죠? 네. 윤노인의 증언과 녹음 파일, 계좌 추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따님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형사는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님에게 가보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미란의 집을 나서는 영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간 믿었던 동생이 모든 것을 배신했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무죄가 입증될 거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영희는 차에 올라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한 영희는 박 교도관을 만났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봉사날이 아닌데. 수진이를 만나야 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 교도관이 상담실을 준비해 줬어요.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영희를 보고 달려왔어요. 영희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수진아, 다 끝났어. 무슨 말이에요? 미란 이모가 자백했어. 경찰이 체포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목격자도 찾았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 영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재심 청구할 거야. 넌 무죄야. 수진이 영희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요? 제가 정말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곧 자유야.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미란 이모는 여기로 올 거야. 여기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살인죄로 기소됐어. 아마 이 교도소에 수감될 거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이모.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 마음이야. 천천히 생각해도 돼. 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자유를 되찾는 게 중요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 후 법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형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됐어요. 윤노인의 증언, 미란의 녹음된 자백, 계좌 추적 자료, 모든 것이 수진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미란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구속 수감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배정된 곳은 조카 수진이 수감된 바로 그 여성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 접수실에서 미란은 회색 죄수복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감번호 3104, 5동 3층으로 배정됩니다. 교도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수감자들이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조카 인생 망친 년이래. 자기 형부 죽이고 조카한테 누명 씌운 거 맞아? 미란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5동 3층에 도착했어요. 교도관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미란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란이 입을 열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 없이 수진은 미란을 지나쳐 갔습니다. 미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조카의 차가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교도관이 재촉했어요. 미란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2명의 수감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한 명은 30대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네. 나는 강정아야. 4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수진과 같은 방을 쓰는 그 강정아였어요. 김미란입니다. 미란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김미란? 강정아의 눈빛이 변했어요. 혹시 수진이 이모?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정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낼 생각은 하지 마. 뭐라고요? 수진이는 내 친구야. 내가 그 애한테 뭘 했는지 다 들었어. 강정아가 팔짱을 끼고 미란을 노려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수감자들이 모였어요. 미란이 밥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를 피했어요. 미란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카 인생 망친 년이 감히 여기서 자기 형부 죽인 살인범이래. 미란은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한술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식당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강정아와 다른 수감자들이 수진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란과 수진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하지만 수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은 교도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식사 시간마다 혼자 앉았고 작업 시간에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감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언니의 원수, 조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정아는 노골적으로 미란을 괴롭혔습니다. 작업 시간에 일부러 미란이 하던 일을 망치거나 식사 시간에 자리를 막았어요. 미란은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복도에서 미란과 수진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수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모는 정말 미안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모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진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어요. 내 인생을 망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모도 너무 겁이 났어. 감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 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18살 조카를 희생시킨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도망자로 살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돌아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엄마가 저를 미워할까봐.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는 이모를 믿었어요. 10년 동안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이모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저를 찾으러 다녔대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 수진은 한참 미란을 쳐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걸어갔어요. 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재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이영사, 최수정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윤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당시 제가 창문으로 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남자를 밀었고 남자는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김미란 피고인이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피해자의 딸인 김수진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윤노인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미란이 자백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형부를 밀었어. 정말 순간적으로. 수진이한테 말했어. 내가 밀었다고 하면 엄마도 공범으로 잡힌다고. 방청석의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최수정이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계좌 추적 자료도 제출됐습니다. 미란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횡령까지 한 증거들이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김수진 씨는 본 사건과 무관하며 피해자의 사망은 김미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수진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사가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님이 이제 자유입니다. 영희는 법원을 나와 즉시 교도소로 향했어요. 교도소 상담실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박 교도관이 무죄 판결문을 수진에게 건넸어요. 축하합니다. 6개월 후 출소 예정입니다. 수진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정말 무죄예요? 그래. 이제 자유야. 영희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10년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출소일이 다가왔어요. 영희는 매주 면회를 빠지지 않고 왔고 모녀는 10년간 못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출소 전날 수진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많지 않은 개인 물품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정아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축하해. 언니 고마웠어요. 여기서 언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수진이 강정아를 안았습니다. 나도 2년 후면 나가. 그때 연락하자. 꼭 연락할게요.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복도에서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감번호 3104 김미란. 작업장으로 이동하세요. 수진이 문 밖을 보니 미란이 교도관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 사이 미란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복도로 나갔어요. 이모. 수진이 불렀습니다. 미란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수진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출소해요. 그렇구나. 축하해. 미란이 작게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이모는 얼마나 있어야 해요? 15년. 미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수지는 한참 미란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고마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잘 지내시니? 네. 엄마는 매주 면회 오세요. 그렇구나.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잘 살아. 행복하게. 미란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교도관을 따라갔습니다. 수지는 미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출소 시간. 영희가 교도소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철문이 열리고 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수진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엄마. 수진이 영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희가 딸을 꽉 안았어요. 수진아. 드디어. 두 사람은 정문 앞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 수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 어디예요? 송파에 작은 집 하나 얻었어. 거기서 살자. 영희가 운전하며 답했습니다. 30분 후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2층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어요. 수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내 방은 저쪽이야. 영희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방문을 열자 새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희가 딸을 안았어요.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상추를 씻고 영희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일단 마음부터 추스르자. 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꽃집 하나 열까 해. 꽃집이요? 응. 작은 꽃집. 너도 함께하면 좋겠어.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수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영희는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동네 한쪽에 있는 조용한 가게였어요. 인테리어를 하고 냉장고와 작업대를 들였습니다. 수지는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2개월간의 준비 끝에 꽃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꽃이라는 간판이 달렸어요. 오픈 첫날 박 교도관과 최수정이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강정아도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수진아, 축하해. 나도 곧 나가서 놀러 갈게.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꽃다발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이쁘네요. 자주 올게요.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희는 계산대에 앉아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모녀는 함께 정리를 했어요. 엄마, 첫날 치고 괜찮았죠? 그럼. 우리 딸 솜씨가 대단한데. 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영희에게 물었어요. 엄마, 미란 이모는 어떻게 지내요? 영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면회는 안 가봤어. 아직은. 저도요. 아직은 볼 용기가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수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찾은 평화. 엄마와 함께하는 일상.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 무죄예요.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살짝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꽃은 동네에서 소문난 꽃집이 되어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주말이면 꽃다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30세가 된 수지는 능숙하게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념일 축하드려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계산대에는 62세가 된 영희가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계산을 도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결혼식 꽃 장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상담 예약 잡아드릴게요. 영희가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수진이 문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어요. 엄마, 오늘 매출 괜찮았죠? 그럼. 요즘 계속 좋아. 영희가 웃으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꽃들을 냉장고에 넣고 바닥을 쓸고 작업대를 닦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미란 이모 면회 가려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정말? 네. 이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갈까? 아니요. 이번엔 제가 혼자 가볼게요. 영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내 마음 편한 대로 해. 수진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찾는 곳이었어요. 정문을 통과하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이제는 수감자가 아니라 면회객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2년 사이 미란은 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수진아.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어요. 이모.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너 잘 지냈니? 네. 엄마랑 꽃집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미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모, 저 오늘 이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저는 아직도 그날 일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이모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10년 동안 미움에 갇혀 살았어요. 이제는 그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이모를 용서한다는 건 이모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모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은 칸막이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모,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란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교도소를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1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네, 엄마.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가 영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영희가 딸을 꽉 안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강정아 언니 출소해요. 정말? 그럼 같이 마중 가자. 네. 언니한테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영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와 수진은 교도소 정문 앞에서 강정아를 기다렸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강정아가 걸어 나왔어요. 언니, 수진이 달려가 강정아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강정아도 수진을 꽉 안았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예요. 영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강정아가 꽃다발을 받으며 인사했어요. 언니,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요.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아? 당연하죠. 언니는 제 은인이에요. 수진이 강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강정아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여기가 우리 가게예요. 이제 언니 가게이기도 하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강정아는 수진의 꽃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세 여자는 함께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가을날 가게 앞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세 사람이 활짝 웃었어요. 영희는 딸과 딸의 친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었어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일어선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오랜만에 미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란아, 언니야. 수진이가 너를 용서했어. 나도. 이제 너를 용서하려고 해.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 출소하면 연락해. 언니가. 영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수진이 다가와 영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모녀.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과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무리 멘트의 진 씨는 51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수진이는 28세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두 모녀는 10년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섰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의 곁에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